제가 뭐 이런저런 원래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인터넷 이런 거 참 안 가르쳐 줬어요. 뭐 쓸 일도 없었고요. 그랬는데 우연한 기회에 저는 이 문장을 본 거예요. 인터넷을 만든 많은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 한 말인데, 우리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투표를 거부한다. 우리는 러프 컨센서스, 우리말로 대략의 합의와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믿는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장땡이다. 이 말에 사실은 이제 그 배경에는 그 반대편에 써 있었던, 말하자면 ISO, ITOT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국가들 간의 합의에서 질서를 만들어가는 체계에 대한 거부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엔지니어들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어쨌든 소프트웨어 말하자면 찌질한 코 열리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이런 말은 굉장히 가슴 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이제 제가 인터넷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뭐 많이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직 이렇게 이메일 주소 쓰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만, 골뱅이 오른편에 이제 한글, 또 뭐 꼭 영어가 아닌 한글이나 한자나 뭐 이상한 아랍 글자 도메인도 쓸 수 있게 바뀌었고요. 그런 절차나 기술들이 만들어졌죠. 골뱅이 왼편에 훨씬 더 뒤에 골뱅이 왼편에도 영어 숫자 외의 글자를 쓸 수 있게 규격이 개정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른쪽은 도메인 이름 규칙이 개정된 거고요. 왼쪽은 이메일 규격, 이메일 전송 규격이 전부 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을 이렇게 한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규격에 중요한 규격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에 제가 공동 작업을 했었고요. 왼쪽에 현재 이메일의 주소 규격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중요 문서 중에 제 첫 번째 문서의 공동 제작을 제가 운 좋게 참석을 해서 인터넷에 관해서 나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 좋게 ITF에서 하는 행사에 체어도 했었고, 결과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의 기대와 어긋나게 인터넷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별로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책 보면 다 나오고, 그래도 잘 안 되면 주변에 잘하는 형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걸 여기까지 돈 와서 퇴근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배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고, 인터넷을 만든 사람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그거 만들었을까? 아니면 아직 인터넷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인터넷을 10년 동안 돈을 무한정 퍼부어줄 테니 만들어봐. 그래서 여러분 과연 무슨 고민을 하게 될 건가? 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오늘 강의의 흐름입니다. 인터넷은 그럼 처음에 애시당초 왜 만들기 시작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하고 그때하고 지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 이 프로젝터의 치명적인 문제인데, 색깔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는 이 노란색 미색 이 펀치카드 이제 여기 보신 분들 거의 없겠죠. 최대 한 80자를 잘하면 저장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저 종이 한 장이 80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2메가바이트 정도를 저장하려면 한 2만 몇천 장 있어야 되는 거죠.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데이터를 저기다가 저장을 하고 프로그램도 저기다 저장했었기 때문에 저걸 이제 고무밴드 같은 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저거 한 장이 우리 말하자면 파일의 한 줄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앞장이 뒷장의 앞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들고 가다가 잘못해서 복도에다 쏟으면 파일의 모든 줄이 아무 순서 없이 지 마음대로 뒤섞이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심란한 사건이 발생하겠죠. 그런 뜻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식한 시절이었죠. 근데 이 시대에 그 대학을 다녔던 윌리엄 미첼, 이 사람은 이제 전산학자는 아니고 건축학 하시는 분인데, 윌리엄 미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예일을 다녔는데, 예일에 컴퓨터가 너무 크고 너무 비싸고 너무 귀해가지고 전산센터가 희귀한 자원이었다. 그러니까 희귀한 자원이니까 당연히 한가운데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윌리엄 미첼은 이거를 뭐로 비유했냐면 옛날에 그 마을이 형성되는 구조와 비교했습니다. 옛날에 마을이 형성되는 거 보면 큰 우물이 생기면 그 우물에서 물을 지고 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크기만큼의 동그란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듯이 전산센터를 중심으로 센터 한가운데 있는 전산센터를 중심으로 캠퍼스가 구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멀리 있으면 아까 그 종이 덩어리 들고 가다가 다 쏟으니까 그죠?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마을에 우리 그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큰 길에 항상 한가운데 있는 사거리에는 은행이 있습니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한가운데 두는 거. 어떤 시대였다. 그래서 이때는 컴퓨터를 공유해서 쓰는 게 중요한 문제였고 뭐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존 맥카시는 뭐 전산학 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사람이지만 뭐 여기 있는 분들한테 중요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존 맥카시 같은 사람도 언젠가는 1961년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언젠가는 컴퓨터를 우리가 전기나 이런 것을 쓰는 것처럼 누구나 이렇게 필요하면 딱 접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혹시 오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한 게 이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컴퓨터 기술. 그 전까지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안 썼거든요. 쓸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었죠. 그리고 그런 일을 계속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거 이제 1950년대에 컴퓨터 기반의 항공 방위 시스템용 사용자 단말. 그냥 사진이 이뻐서 가져왔습니다. 릭 라이더라는 사람이 참여했던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물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컴퓨터를 이렇게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시대가 오고 그거를 잘 연결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갈락틱 네트워크라고 이름을 짓고 주변의 지인들한테 그 아이디어를 메모를 써서 공유하게 되고 이 메모가 결국에는 뭐 메모가 그래서 갑자기 인터넷이 됐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그런 상상력들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첫 시발점이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은 프로그램과 데이터라는 부분이에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옛날에는 네트워크가 없었다고 생각해보자요. 그러면은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막 여러 중요한 대학 연구소에서 막 중요한 연구를 합니다. 이 대학에서 이 연구를 하고 저 대학에서 저 연구를 해서 이 두 개의 연구 데이터를 모아서 뭔가 다른 더 좋은 결과물을 내고 싶은데 이거를 주고받을 효율적인 방법이 없었던 거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건 별거 있겠습니까? 아까 그 종이에다가 뒷다 찍어가지고 택배 아저씨한테 실어서 보냈겠죠. 근데 문제는 그때는 지금처럼 택배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페덱스가 한참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페덱스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내는 것도 아마 그냥 속보로 붙였겠죠. 만만치 않은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연구자들이 만든 그 귀한 데이터 그리고 그 귀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 귀한 프로그램들을 쉽게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이 고민들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래서 그런 컴퓨터들을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라 라고 이제 숙제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뭘 했을까요? 제일 처음에 이걸 봤을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네. 뭐 저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시는 거와 달리 이제 전화를 처음 만든 사람은 무치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사람인데 뭐 흔히 우리가 아는 형태의 전화기를 만든 사람은 벨이죠. 이 그레이엄 벨의 1876년 그 특허 문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이 참 아름다워서 가져와 봤는데 이 그림만 봐서는 잘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여기다 대고 말을 하면 여기로 들리는 거죠. 상대방에. 좀 다시 볼까요? 쉽게 말해서 여기다가 대고 얘기를 하면 이게 판을 떨게 하고 그 판의 떨림이 전기의 형태로 전달이 되고 반대편에 가서 그 전기가 다시 판을 떨어서 귀에 소리가 들리게 하는 우리 종이컵하고 실 해가지고 실 전화기 만드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써왔던 전화기라고 하는 거는 실 전화기하고 똑같은데 거기다 전기라는 그 기술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조금 더 잘 들리게 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이제 하나만 있으면 너무 일방적이니까 대화가 그죠?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크로스해서 갖고 있으면 나는 말을 하고 너는 듣고 네가 말을 하는 건 내가 듣고 둘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화기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전화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둘이밖에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이 대화를 하고 싶겠죠. 많은 사람이 대화를 하려면 쉽게 말해서 두 개의 전화기를 연결하면 두 사람이 대화가 됩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있으면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전화를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분이 아주 흉허물 없이 모든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되겠죠. 그럼 혼선 없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고 통화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4개, 5개, 6개 계속 선만 깔면 된다. 그죠? 선만 깔면 전화 네트워크는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요 한 대가 늘어날 때마다 나하고 전화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또 연결해야 되니까 전화선의 수가 제곱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뭐 산수는 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산수니까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수의 제곱으로 비례해서 선의 수가 늘어난다. 얼마나 늘어날까? 제가 한번 심심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100억 대의 컴퓨터를 가로 세로 0.1mm 굵기의 선으로 저렇게 완전히 다 연결해봤더니 전 지구를 8만 킬로미터의 높이로 선을 깔아야 돼요. 아이고, 그러면 집은 어디다 지을 것이며. 그래서 예전에 네고르폰테가 비잉 디지털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희소한 자원은 지각의 두께다. 왜? 무선 통신은 소위 주파수 대역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맞아요. 1Hz부터 했던데 100만 테라헤르츠까지 한다고 하면 그게 다예요. 우리 자연이 우리의 물리적 질서가 줄 수 있는 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건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지하의 케이블이라는 거는 땅을 파면 계속 더 연결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파면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지각이 별로 두껍지 않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엄청 덥잖아요. 그죠? 땅을 파기도 힘들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희소한 자원은 지각의 두께일지도 모른다라는 놀라운 통찰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연결하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다 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죠? 선을 하나를 깔아요. 잘 보이는 쪽으로 할까요? 선을 하나를 깔고 여기다가 뺑뺑 돌아가는 스위치를 만들고 이렇게 해놓고, 자 1번하고 4번하고 통화하고 싶으면 이 스위치를 돌려서 여기다 꽂고, 그죠? 이 스위치를 돌려서 여기다 또 꽂는 거죠. 그러면 1번하고 4번은 통화가 되고 딴 분들은 다 통화가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선을 몇 개 깔아야 됩니까? 사람 전화기 개수만큼 깔고 요거 연결하는 선 하나 깔고 여기 같으면 7개의 선만 있으면 되는 거죠. 7개의 선과 2개의 스위치만 있으면 통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 선의 개수가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통화를 동시에 하고 싶다. 한 사람만 통화하면 이상하잖아. 두 통화를 하고 싶으면 그런 거 하나 더 만들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스위치를 누가 할 거냐라는 게 문제인 거죠. 누가 하겠습니까? 인건비 싸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이런 그림 이거 우리 뭐죠? 옛날을 소재로 한 우리나라 막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나오잖아요. 순돌레 바꿔주세요 이러면 순돌레 이렇게 바꿔주는. 그래서 그림이 좀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결국 앞에서 봤던 그 해당 집에서 온 선과 상대 집으로 갈 수 있는 선, 그다음에 그걸 연결할 수 있는 선을 서로 연결해주는 행위를 이 언니들이 이제 듣고 해주는 거죠. 해줌으로써 되는 겁니다. 결국 남은 거는 더 많은 가입자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걸 충분히 많이 깔아야겠죠. 왜냐하면 저거는 예를 들어서 딸랑 하나 해놓고 100억 대의 컴퓨터를 전화기를 연결하면 100억 명 중에서 2명만 통화를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요 선을 그래도 많이 깔아야 되죠. 어쨌든 그렇더라도 사용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제곱이 아니라 사용자 수에 그냥 비례하는 수준으로만 선을 설치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물론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기적인 장치, 전자적인 장치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때려 넣기 시작했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컴퓨터 회사가 말하자면 벨 연구소였던 시절이 그래서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컴퓨터가 꼭 필요했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전화를 잘 걸 수 있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사실 우리나라의 컴퓨터 역사도 뒤져보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컴퓨터도 실은 그 교환기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청와대의 지시로 그 비밀 통화를 할 수 있는 교환기를 개발하라 라는 명령으로 컴퓨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걸로 컴퓨터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기사가 있을 정도로 이 컴퓨터의 시작, 특히 우리가 현재 보는 형태의 컴퓨터의 시작과 이 전화의 통신, 특히 이 스위칭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는 굉장한 일정한 관계가 있고, 그 스위칭을 위해서 사실은 컴퓨터가 발전해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회로와 회로를 연결해주는 방식을 서킷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언니들이 요 전화기와 저 전화기를 선을 연결해서 길을 뚫어주는 거죠. 그래서 길을 미리 뚫어줬는다. 그리고 그 통화를 하는 동안에 그 길은 그 통화를 하는 두 사람의 전용 길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면 다른 길이 많이 있어도 이미 연결된 길들 때문에 다른 길은 다 어찌 보면 쓸 수가 없는 상태, 일부 낭비가 발생하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자, 두 사람 사이에 선을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이 전선을 통해서 대화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쉬지도 않고 계속 말을 할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 전화선의 대부분의 상당수의 많은 시간은 두 사람이 뭐 엄청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 누구지? 래퍼 있잖아요. 빨리 하는 래퍼. 그런 래퍼가 아닌 이상은 이 회선은 어차피 탱탱 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회선이 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되어 있는 선 중에 하나라도 끊어지면 나머지 부분이 살아있더라도 통화를 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서킷 스위칭이라는 기술에 의해서 전화기가 쭉 발전했고, 그 전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대규모 네트워크의 모델과 같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폴 바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랜드 연구소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핵무기, 핵전쟁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통신 기술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냉전 시대였으니까, 냉전 시대는 얼마나 바보 같은 시대였냐면은 미국에서 소련이 이러이러한 종류의 무기를 개발했나 안 했나 열심히 첩보 활동을 해서 정보 수집을 합니다. 근데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는 증거가 발견이 안 돼요. 그럼 결론이 뭘까요? 그런 기술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완벽하게 위장하는 기술도 개발되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게 된 시대예요. 그래서 서로 일종의 냉전 시대라고 하는 건 약간은 과대망상증의 환자들이 사는 것 같은 시대였던 거죠. 그런 시대에 어쨌든 그 중요한 연구소 중에 하나였던 랜드 폴 바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럼 핵전쟁 시대에도 버티게 하려면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말하자면 전화기라고 하는 게 그 언니들, 전화 교환을 해주는 전화 교환량에 있는 언니들의 그 전화국을 중심으로 완전히 중앙화된 시스템, 또는 그게 약간 분산된 시스템 정도에 불과하다면 결국에는 요 포인트 또는 이런 포인트가 핵무기에서 공격을 받게 되면 통신이 다 끊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통신이 안 되는데 명령은 어떻게 내리고 전쟁은 어떻게 치겠냐. 그러면은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 일부가 한 60%, 70%가 망가지더라도 어떻게든 우회해서라도 가는 길이 있으면 통신이 되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선을 하나를, 아까 스키 스위칭에서는 전화를 거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선 하나를 딱 잡아놓고 그 사이에 통화가 계속 가니까 그 상태가 유지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 막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폭탄이 딱 떨어져서 중간에 끊어지면 통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얘기는 통화를 하는 중에라도 길을 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통화의 각 부분을 구간을 잘라갖고 쉽게 말해서 5초씩 잘라가지고 5초씩 그때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따로따로 보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길로 계속 보내다가 그 길의 일부라도 끊어지면 통화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폴 바라는 그래서 메시지를 통짜로 정해진 길로 보내지 말고 메시지를 블록으로 잘라서 메시지 블록을 따로따로 보내면 된다. 일부가 망가지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연결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걸 이제 AT&T 아니죠. 벨렛 바이다. AT&T나 벨렛이냐. 기억이 불확실하네. 하여튼 기술자들한테 설명을 해줬는데 그거 잘 안 될 것 같다고 굉장히 부정적인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다는 믿지 못할 전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폴 바란이 이런 재미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또 다른 학교에서 레너드 클라인락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야, 아까 그 제일 처음에 나왔던 안경 낀 머리 허연 아저씨, 그 아저씨가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는 기술을 만든대. 오케이. 그렇다면 컴퓨터만 공유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네트워크 회선도 공유하면 될 거 아니야. 똑같이.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람이 그걸로 이제 합의도 하고 보수도 되고 이런 장비도 만듭니다. 이게 이제 IMP, 인터넷 메시지 프로세서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요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뭐 인터넷에 연결되는 컴퓨터 또는 라우터의 최초의 형태가 되는 장비를 만들어서 아마 이게 IMP 1호 사진인 것 같은데 만들어서 좋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고 있었죠. 또 이 사람이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걸 전혀 모르고 영국에서 MPL 국립물리연구소에서는 도널드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똑같은 연구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르게 얘기하면 그 시대가 이런 기술이 나올 수 있는 뭔가 토양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니면 외계인이 와서 새 사람한테 알려주고 갔거나. 저는 후자를 믿는 편인데 어쨌든 우연하게 같은 시대에 같은 주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금 늦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잘라진 메시지의 블럭을 패킷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폴 바란의 꿈과 클라인락의 구현 기술과 도널드 데이비스의 패킷이라는 용어가 만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의 인터넷이 됐고, 물론 이제 인터넷 초기 역사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은 결국 망을 구축하고 끌고 간 부분이 이쪽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인터넷의 그림은 사실은 요것보다는 요거에 가깝습니다. 점점 여기서 요거의 중간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요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폴 바란이 애초에 생각했던 아주 그 극악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궁극의 통신 기술로서의 네트워크 기술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 뭐 아직까지 별로 필요가 없었다거나 상용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제 패킷 스위칭을 한다는 건 뭐냐? 이게 원래는 이제 이게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란색 패킷과 초록색 패킷이 서로 다른 경로를 따라서 막 이렇게 랜덤으로 가는 것처럼 그리려고 했으나 그 그리면 아무 일도 못하고 이거만 할 것 같아서 어쨌든 여러분이 눈을 개슴츠레하겠다고 잘 보시면 이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건 이렇게 가고 어떤 건 막 돌아서 가고 이렇게 막 갑니다. 지금 이게 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같은 한 통화를 구성하고 있는 패킷들, 메시지 덩어리들이 다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 물론 굳이 다 다른 길로 가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같은 길로 가겠죠. 근데 같은 길로 가다가 이 길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러면 다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패킷을 전달할 때 길을 정하게 되고, 그래서 통화라는 개념, 하나에 연결된 아까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 까만 선 하나에 연결된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죠. 패킷의 시대에 오면. 그래서 똑같은 회선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회선을 보면 이 회선은 초록색 패킷과 주황색 패킷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통화와 쟤네들의 통화가 같은 회선을 어떤 경우에는 같이 가기도 하고 따로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끊기면 돌아서라도 갈 수 있다. 근데 단점은 품질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길로 가면 좋을 줄 알아가지고 다 글로 갔는데 그 길이 하필이면 끊어졌어. 뭐 그런 요즘은 이제 뭐
하도 내비게이션들이 좋아져서 그런 일 없지만 예전 같으면 막 이렇게 한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리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패킷 스위칭과 스킷 스위칭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우리가 보고 있는 대다수의 인터넷 기술은 이 패킷 스위칭이라고 하는 것의 연장선상입니다. 그 패킷 스위칭을 하게 되면 크게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하나의 배선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둘이서 통화를 하려면 선 하나를 걔가 전세를 내서 써야 했는데 이제는 공유할 수 있게 됐으니까 선 하나만 깔아놓고 그게 어떻게든 연결만 하면 얘네들이 다 통신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공유를 하는 선, 이 선을 버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버스란 뜻은 이제 전체, 모두 이런 뜻인데 어쨌든 그 버스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결국 이 버스에서 중요한 점은 선 하나만 깔아 놓으면 충분히 많은 컴퓨터를 임의로 추가로 계속 붙일 수 있다. 이 선에다가. 그래서 얘가 얘한테 보낼 땐 요렇게, 얘가 얘한테 보내고 싶을 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보낼 수 있다. 선 하나만 깔아서 무한정은 아니지만 많은 컴퓨터를 쭉쭉쭉 붙일 수 있어서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유무선 공유기 이런 게 다 안에 저런 버스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든 처음에는 아니죠. 이제 초창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네트워크를 쓰기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에 나왔던 형태로 썼던 게 이런 겁니다. 저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버스인 거죠. 사무실에 4대의 컴퓨터가 있다고 하면 저 노란 선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버스, 말하자면 전선, 그냥 전선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전선에다가 심을 하나 받고 여기다가 선을 달아가지고 이거를 컴퓨터에다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노란 선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노란 선 부분이고 요 밑에 박스가 이 박스입니다. 그래서 요 옆에서 선을 뽑아서 컴퓨터에다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이 4대의 컴퓨터가 이 버스를 통해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썼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걸 설치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선이 굉장히 굵어요. 굵어서 이렇게 코너를 돌아야 될 때 꺾기가 쉽지 않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걸 이렇게 생긴 네트워크를 처음 썼을 때 제가 받았던 제일 큰 문제점은 저놈 선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이게 책상 밑에 이렇게 꾸겨 넣어도 자꾸만 기어 올라오고 굉장히 이게 처리하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많이 썼던 거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더 개선이 된 거예요. 요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 선과 요 선, 이 선 자체가 버스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을 잘라냈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T자로 생긴 것과 이쪽 선과 이쪽 선을 잘라내고 이 부분을 PC로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선 자체가 하나의 버스를 구축하고 있고 그 버스와 내 PC로 가는 선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따내고 요거를 이제 내 PC에 카드 슬롯에다가 꽂으면 통신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은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잘 빠져요. 그래갖고 자 아까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버스에 PC들이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버스니까 누군가 이걸 뽑는다는 얘기는 저걸 기준으로 이쪽과 저쪽이 두 개의 분리된 버스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통신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 퇴근하다가 발로 툭 차고 가버린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상당히 곤란한 사태가 생겼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누가 이거 특히 이제 사무실에 부서 개편돼서 이거 한 번씩 올릴 때마다 이거 선 정리하느라고 막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에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집에 있는 그 유무선 공유기 또는
보통 허브라고, 더미 허브라고 보통 부르는 장비를 따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결국 그 안에 굵직한 선이 하나 들어있고 그 선에서 이렇게 꼭 말하자면 구멍을 땄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구멍에 꽂을 수 있는 꼭다리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 PC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PC 연결. 그래서 여기서 딱 꼽으면 이제 여러분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따까닥 소리 나면서 이쁘게 딱 들어가죠. 자, 이 방식의 장점은 누군가 실수로 잘못 건드려서 이 부분을 깨먹더라도 이 버스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PC 두 대가 통신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기를 물론 이제 이 기계 안쪽에 이걸 누군가 끊어 먹으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이거 선을 뺐다 꼽았다 한다고 해서 네트워크 전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고 누구나 쉽게 뺐다 꼽았다 할 수 있고 꼭다리도 쉽게 만들 수 있어도 요즘은 이제 다들 이거를 쓰시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연결 기술 자체의 발달을 보면 결국 좀 더 관리하기 쉽고 좀 더 설치하기 쉽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 버스라고 하는 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버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의 버스에 여러 대의 컴퓨터가 붙어 있으니까 여러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말을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혼선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방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얘기하면 서로 말이 뒤섞이는 것처럼 전선에서 전기 신호 형태로 데이터 패킷을 동시에 쏘면 당연히 전기 신호끼리 충돌이 되고 뒤섞여서 무슨 신호인지 알아볼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시 제록스 파크에 있던 메트칼프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거죠. 그 제안을 내놓고 그걸 이제 상품화하고 그 기술의 이름을 이서넷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서넷에 이제 이서라고 하는 거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옛날 얘기에서 나온 건데 그건 오늘은 바쁘니까 생략하고 어쨌든 이서넷을 했는데 이 이서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무슨 주장을 했냐면 데이터를 그냥 보내면 충돌이 나니까 그리고 데이터를 그냥 보내면 누구한테 보내는 건지 구별할 수가 없게 되니까 우리가 버스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주소를 앞에다 써서 그거를 봉투에 담아서 그 봉투 겉면에 상대방의 주소를 쓰고 내가 보낼 내용은 그 안에 담아서 보내자. 그러면 하나의 버스를 공유하고 있지만 이게 누구 건지는 구별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봉투를 받아서 그 봉투를 보고 주소가 내 거면 알맹이를 까서 읽으면 되고 읽어봤더니 그 봉투에 주소가 내 게 아니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현한 것이 이제 1차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킷이 충돌나는 건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충돌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데 서로 얘기할 때 충돌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듣는 거죠. 딱 듣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럼 제가 잽싸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누가 얘기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먼저 듣습니다. 아이, 팔이 좀 짧네요. 먼저 남이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듣고 아무도 얘기 안 하네? 그러면 내가 얼른 얘기를 딱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패킷을 딱 쏘고 봉투에 물론 주소 써가지고 봉투를 쏘고 그 다음에 잽싸게 쏘면서 또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도 말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잽싸게 쐈는데 누군가 똑같은 타이밍에 거의 같은 타이밍에 또 그 짓을 했으면 우리 둘이 또 충돌이 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비록 남들이 안 보낸다고 믿고 보냈지만 실은 누군가 또 보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낸 다음에 듣습니다. 들었더니 내가 보낸 거랑 들은 거랑 똑같아. 그 얘기는 그 순간에는 최소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보낸 거랑 들어본 거랑 달라. 그러면은 내가 얘기하는데 누가 끼어들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혼선이 나서 내게 전달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보냅니다. 언제 또 보내야 되죠? 좀 기다렸다 보내는 거죠.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랜덤한 시간만큼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두 컴퓨터가 똑같은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또 보내기 시작하면 둘이서 영원히 바보짓을 하고 있겠죠. 그죠?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일단 보내서 들어보고 자기 거랑 충돌이 났다는 게 판명이 나면 랜덤한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그 다음 걸 또 들어보고 아무도 안 보낸다 싶으면 또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는 기술. 다시 말해서 버스를 통해서 옛날에는 서킷 스위칭을 할 때는 이런 거 다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그 두 사람 사이에 전용선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냥 보내면 항상 갑니다. 근데 버스를 통해서 공유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공유되는 버스에 많은 컴퓨터가 붙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충돌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돌을 피하고 누구한테 보내는 건지를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그 봉투에 상대방 주소를 쓰고 보내기 전에 듣고 보내고 나서 확인하는 그 절차를 만든 것을 인터넷 기술이라고 하고, 이걸 만든 사람이 이제 매트칼프고, 이분이 이제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뭐 몇 년까지만 해도 이 회사 제품들을 우리가 많이 썼죠, 결국에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조금 그 다음 단계에 고민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봉투를 받아서 그 봉투에 주소를 보고 내가 내게 아니면 그 봉투를 버린다 그랬잖아요. 안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 버리면 남들이 하고 있는 통신 내용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랜에서 하는 모든 통신은 기본적으로 서로 모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지금은 들을 수 있는 걸 억지로 안 듣고 있는 거죠. 버림으로써 안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 듣는 행위를 취소해 버리면 다 들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일하라고 준 컴퓨터로 뭐 예를 들어서 경마를 하고 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회사에서 뭐 직원들의 컴퓨터를 감시하는 시스템 만든다, 이런 거 할 때 그런 기술을 쓰면 되겠죠, 그죠? 접속하는 기록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굳이 버리지 않고 다 보면 전 직원의 인터넷 사용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도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보내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내려는 게 큰 파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거예요. 그러면 파일이 아주 크죠. 그럼 한 방에 다 보내기 너무 크니까 조각조각, 메시지 조각 또는 패킷 조각으로 쪼개겠죠, 그죠? 조각 1, 2, 3으로 쪼개고, 각각을 그 앞에 주소를 적어서 이 주소가 써 있는 채로 보내는 거죠. 각각 다 써줘야 됩니다. 여기만 쓰고 여기는 안 쓰고 이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각각의 패킷이 다 독립적으로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각각의 패킷 조각에다가 다 상대방의 맥 주소를 써서 보낸다. 자, 그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먼저 버스 하나를 깔고 PC를 거기다 쭉 연결하면 그 사람들끼리는 어떻게든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 거를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직접 연결된 컴퓨터, 같은 버스에 연결된 컴퓨터끼리는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드디어 확보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전 지구적으로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보자. 간단하네요, 그죠? 선을 아주 길게 만듭니다. 아주 길게 해가지고 지구를 칭칭 감아요. 아주 아름다운 그림. 이거 제가 어렵게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 지구를 칭칭 감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컴퓨터를 다 꼽아요. 그죠? 그러면 통신을 하면 돼요. 그럼 인터넷 완성, 이제 다 퇴근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 이렇게 만들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빛이 너무 느려. 이게 지금 빛이거든요. 자, 이거 지구에서 저쪽 끝에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오른쪽 끝에 있는 거 달입니다. 달. 지구에서 달로 빛을 쐈을 때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는지 보십시오. 빠릅니까? 안 빠릅니다. 빛은 겨우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밖에 못 돌아요. 그냥 한 10바퀴 돈다고, 인심 좋게 10바퀴 돈다고 합시다. 그럼 10분의 1초에 한 바퀴씩 도네요. 그죠? 아니면 뭐 지구 반대편에 가는데 10분의 1초 걸리네요. 그죠? 10분의 1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는 보통 뭐 얼마죠? 한 10GHz 하잖아요. 10GHz라는 얘기는 1초에 100억 개의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10분의 1초면 10억 개의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패킷을 하나 칠레에다가 쏴놓고 금마가 칠레에서 받아갖고 잘 받았어 하고 나한테 답을 줄 때까지 나는 10억 개의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하면 저놈은 빛이 너무 느려서 도무지 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뭐 느리면 참자, 오케이, 뭐 아직 참으면 되니까 참기로 하고 100억 대의 컴퓨터를 저기다 다 붙이면 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뭐였죠 아까? 들어야 되잖아요. 딱 들었는데 누군가 말을 하고 있어. 그죠? 언제 말이 끝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말을 해야 되는데 내 기회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기회가 잘 안 와요. 두 번째, 기회가 왔어. 딱 쐈어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죠? 쏜 다음에 자기 거랑 상대방, 혹시 남이 쏜 거랑 혼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죠. 혼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 저 회선을 통해서 혼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구를 100만 바퀴 가면 엄청나게 긴 회선이 있습니다. 제가 A, B, C 제가 빵 하고 쐈어요. 운 좋게 기회를 딱 잡아서 아무도 말 안 할 때 잽싸게 쐈어. 전기신호, 빛의 속도로 겁나게 빨리 날아갑니다. 한참 날아가고 있어요. 한 10초나 20초 지나도 아직 여기까지도 못 왔어요. 얘가 딱 들어보니까 아무 소리 안 나거든요. 귀가 듣기에는. 그죠? 10초 후에도. 그럼 걔또 빵 쏴요. 그러면 한 10초 후에야 얘가 혼선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겨우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전기가 아무리 빨리 가봐야 겨우 빛의 속도로 전달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10초나 20초 뒤에 내가 쏜 게 충돌을 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내고 내가 보냈다는 걸 확인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보낼 기회도 잡기 어렵지만 보내서 확인되기도 너무 오래돼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가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해결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트워크를 쪼개야죠. 하나로 안 된다. 그렇죠? 적당하게 그럼 쪼개야죠. 여러 네트워크로 쪼개자. 그죠? 여러 네트워크로 쪼개면 쪼개진 네트워크끼리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쪼개진 네트워크끼리 또 연결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인터넷이 된 거죠. 그죠? 네트워크를 여러 개 만들고 그거를 서로 연결하자. 그래서 요 그림처럼 컴퓨터 1, 2, 3을 하나의 네트워크 연결하고 얘네들끼리 그냥 통신하면 되죠. 4, 5, 6도 하면 되고 6, 7, 8 4, 5, 6, 7, 8, 9 맞네. 7, 8, 9도 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컴2가 컴8하고 통신하고 싶으면 그냥 못 가니까 이 네트워크와 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컴퓨터가 한 대 있어야겠네요. 그죠? 그런 컴퓨터를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양쪽을 연결하는 컴퓨터를 두고 얘가 받아서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트워크를 한 네트워크당 그냥 PC는 100대씩만 붙이기로 하면 1억 개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1억 개의 네트워크를 적당하게 게이트웨이로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퇴근을 할 수 있는 건가? 여기서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컴2가 컴8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싶어요. 근데 야, 컴8 여기 있어? 했더니 컴8 없대. 그러면 게이트웨이 너머에 있나 보네. 그럼 게이트웨이한테 주죠. 그럼 게이트웨이 입장에서 무슨 판단을 해야 될까요? 큰 팔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게이트웨이는 팔이 양쪽으로 달렸는데 왼쪽 팔에서 온 걸 딱 보고 큰 팔이네? 큰 팔은 일로 가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얘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마다 담당자를 한 명씩 임명을 해. 그래서 큰 팔을 여기다 딱 꼽아.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3 담당자가 네트워크 2 담당자와 네트워크 1 담당자들 또는 이 게이트웨이 관리자들한테 전화를 거는 거죠. 여기 컴퓨터 하나 추가했고요. 번호 8번. 게이트웨이 2번의 아래쪽.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1번으로 오시려면 일단 위쪽으로 탄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넘기시면 올 수 있어요. 라고 알려주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100억 개의 네트워크에, 아니죠. 1억 개의 네트워크에 PC 한 개를 꼽고 빼고, 아니면 여기서 꼽았다가 저쪽 옮겨 꼽을 때마다 1억 대의 관리자한테 전화를 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 전화가 이거 알려주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를 모든 네트워크에 어떻게 알려줄 거냐. 쉽게 말해서 칠레에 어떤 아저씨가 이사를 가가지고 인터넷 가입을 했는데 내가 그걸 알아야 되느냐 몰라야 되느냐. 만약에 내가 알아야 된다면 이거는 재앙인 거죠. 그거를 알려주는데 아마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게 돼서 결국에는 네트워크를 쓸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게이트웨이를 만들려고 보니까 게이트웨이 또는 이런 방식으로 인터넷을 하려고 보니까 당장 나오는 고민은 어디로 보내는지 어떻게 알지? 다시 말해서
이 네트워크가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싼 가격으로 다 알게 만들지? 라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를 다시 풀어야죠. 페덱스네요.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인터넷 아닌 얘기를 해보죠. 페덱스 회장이 이제 프레드릭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1960년대 경영학과 학생이었는데 수업을 듣다가 이야, 요즘 이 컴퓨터 기술이 무지하게 빨리 발전하는데 이거랑 이 배송 시스템이랑 잘 결합하면 야, 미국 정도 규모는 당일에도 배송이 가능하겠는데, 아직 그때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시절이니까요. 그래갖고 리포트를 냈어요. 시학점 받았답니다. 아주 자기 생각에는 이거 시학점을 받은 이유는 아이디어는 기발한데 현실성이 없어.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학교를 때리셨나? 졸업했나? 하여튼 그만두고 어쨌든 언젠가 졸업하고 페덱스를 차려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에 결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는 어떤 사람이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택배를 붙였는데, 그러면 로스앤젤레스에 그 택배 가지러 온 아저씨는 미니애폴리스로 이 택배 물건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야 될까요? 알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아직 그 아저씨는 가져와서 아무 생각 없이 트럭에 실은 다음에 그냥 사무실에 그냥 갖다 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나마 좀 머리 좋은 아저씨가 한 명 앉아 있어요. 그 아저씨가 자, 미니애폴리스 가는 거는 덴버로 일단 보내. 그 다음에 덴버에서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저 아저씨도 실은 미니애폴리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LA에 있는 아저씨는 대충 자기 동네 아닌 택배는 전부 다 그냥 덴버로 날려보내는 거죠. 그럼 덴버에 가면 좀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덴버에서는 야, 미니애폴리스 가려면 이쪽으로 가는 비행기 몇 시에 있으니까 거기 실어서 보내면 돼. 요 스케줄과 가는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덴버에만 있는 거예요.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쉽게 말해서 덴버로 다 보내고, 덴버에 머리 좋은 사람이 앉아서 저 전체 지도를 놓고 쫙쫙쫙쫙 보내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건을 배송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죠. 주소. 그죠? 우리 우편물 어떻게 배달할까요? 우편 배달 아저씨가 알고 있는 거는 우리 동네 주소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저씨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동네에 몇 번째 좀 바뀌었죠. 몇 번은 어느 골목에 어디 집이다라는 거는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아저씨는 우리 동네 바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하죠? 그냥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세종로를 담당하는 아저씨가 우체통을 열어서 거기 있는 거를 아무 생각 없이 다 가방에 담아서 그냥 들고 와서 사무실에 갖다 붓는 거죠. 갖다 부으면 어떻게 하죠? 그거를 시, 구, 록별로 쭉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거기에다가 그냥 쭉쭉쭉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 집으로 배달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최종적으로 그 동네를 담당하는 사람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은 뭐냐 하면, 모르면 그냥 위로 보내라.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종로에서 갖고 온 어떤 우편물이 세종로께 아니면 그냥 종로구 담당자한테 던져주는 거죠. 그럼 종로구 담당자는 종로구에 무슨 길이 있는지만 알고 있는 거고, 종로구에 있지 않는 길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모르는 거면 일단 서울시로 보내는 거죠. 그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무슨 구가 있는지만 알고, 그 구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저기 소위 우편 집중국이라고 부르는 딴 곳으로 또 보내는 거죠. 그래서 보냈다가, 그럼 걔는 거꾸로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 담당자는 구로 다시 서울시로 온 우편물들을 각 구로 보내는 것만 알아요. 그 구에 각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걔는 알 필요가 없어. 그런 식으로 이거를 계층 구조로 나누어 놓으면 따라갈 수 있다. 결국 컴퓨터 주소에다가
위치라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 우리 그 뭐죠? 집 주소 만들듯이 컴퓨터 주소에다가 위치라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최소한의 정보만 갖고도 찾아갈 수 있다. 자, 여기서 해볼까요? 이 게이트웨이입니다. 게이트웨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연결된 게 여러 개면 게이트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게 우리 이제 이런 주소 많이 봤죠. 네 자리로 된 앞으로 뭐 이거 더 길게 쓰겠지만 어쨌든 컴퓨터가 이렇게 된 고유한 주소를 다 갖고 있다고 하자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쪽은 전부 다 1.1.1로 시작해요. 컴퓨터가. 그죠? 그럼 얘네들은 다 1.1.2로 시작해요. 그래서 1.1.1로 시작하는 거는 여기로 보내면 된다. 그럼 얘가 1.1. 1, 2, 3, 1.1.1로 시작되는 모든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가 그냥 전달해주면 되는 거죠. 1.1.2로 시작되면 얘한테 보내면 된다. 얘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딱 세 가지인 거죠. 1.1.1은 내 왼쪽 밑에 있다. 1.1.2는 내 오른쪽 밑에 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난 잘 모르겠고 그냥 위로. 얘는 뭘 알고 있죠? 1.1은 내 왼쪽에 있다. 1.2는 내 왼쪽에 오른쪽에 있다.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면 얘 거다. 3으로 시작하면 얘 거다.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 자 여기에 우리가 칠레의 어떤 아저씨가 새로 컴퓨터를 사가지고 1.1.2.3이라고 붙이더라도 이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뭐 1.2.3이면 이 너머에 있겠네 라는 것만 알지 그 이상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편물을 배달하는 체계에서 어느 동네에 집이 새로 생기든 말든 우리가 보낼 때는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그쪽에서 배달하는 아저씨만 그거는 구매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주소 구조를 나타내고 그 주소 구조가 결국 그 컴퓨터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위치를 나타내게 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가 맥 주소라고 하는 거 이제 그 앞에 버스에서 모든 컴퓨터가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그 주소를 상대방 주소를 써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맥 주소인데 이 맥 주소하고 그래서 IP 주소는 전혀 개념상 다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왜냐하면 맥 주소라고 하는 것은 이 컴퓨터를 구분하는 주소입니다. 같은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를 서로 구별해주기 위한 거고 맥 주소는 보통은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이다 그러면 휴대폰에 들어있는 그 통신 칩을 만드는 업체에서 그 만들 당시에 맥 주소를 고유한 주소로 겹치지 않게 잘 정리해서 집어넣어 줍니다. 물론 가끔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물건 중에 맥 주소가 겹치는 물건도 가끔 있는데 어쨌든 그건 딴 얘기고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맥 주소는 그 컴퓨터의 고유한 주소인 거고 IP 주소라고 하는 거는 그 컴퓨터가 여기 붙었는지 여기 붙었는지 저기 붙었는지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맥 주소는 그 컴퓨터 또는 그 네트워크 장치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고정되어 있는 주소인 거고 IP 주소는 그 장치를 어디에 연결했느냐 연결된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주소인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터넷을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 어떤 놈들은 왼쪽 밑, 내 왼쪽 밑에, 내 오른쪽 밑에 있고 그 외에 내가 모르는 주소가 나타나면 나는 위로 보내면 돼. 위로 보내면 돼. 그래서 언젠가는 요 맨 위가 되겠죠. 그죠? 그 위에 만나는 데가 어디 있었느냐 옛날 같으면 미국 서부에 있어 지금도 그렇네요. 미국 서부에 가서 다시 이제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뭐 미국 서부에 폭탄이 떨어지면 인터넷이 마비되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가 만약에 부서졌다고 생각하면 다른 데로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된다 이런 뜻인데 뭐 이렇게 옆으로 길을 뚫으면 되니까 꼭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P 주소를 쓰게 됨으로써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측면 IP 주소를 씀으로써 우리 동네 외에 몇 대의 컴퓨터가 있는지 걔네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이 지금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리고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우리끼리 통신할 때는 우리끼리 맥 주소를 하면 되고 딴 데로 보낼 때는 위로 보내면 된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놈은 자기 왼쪽 아래쪽 오른쪽 아래쪽 자기 위쪽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전 세계 모든 컴퓨터를 어떻게든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가 컴퓨터를 새로 사서 연결하고 주소를 뭔가 부여했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우리 동네 네트워크 관리자가 그걸 알 필요가 없어졌다. 그 부담이 싹 없어진 거죠. 그 대신에 IP 주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질서에 의해서 차곡차곡 나눠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나 아무 주소나 막 쓰게 되면 이게 다 무의미한 얘기가 되죠. 결국 우리가 국가가 주소를 지정해서 동네 주소를 다 이렇게 체계에서 지정을 하듯이 전 세계의 모든 IP 주소는 하나의 단일 질서 체계에 의해서 쭉 만들어져 있고 그 질서의 체계에 의해서 분배가 되고 이 표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기고 임의의 IP 주소를 쓴다거나 그걸 표를 바꿔버리면 우리끼리는 통신이 될지 몰라도 최소한 전 지구적으로는 그 컴퓨터 연결이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완전히 이거는 인위적이고 잘 짜여진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 주소 자체를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 IP 주소는 그냥 우리가 임의로 아무 주소나 쓰는 게 아니라 분배해 줍니다. 어떻게 그걸 분배하는 이제 기구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미리 얘기하면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언급하지 않고 넘어온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의 맥 주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좀 해봅시다. 자, 상대방의 맥 주소를 그 봉투에 써서 내가 보내고 싶은 내용을 써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컴퓨터에다가 IP 주소를 하나씩 붙이기로 했어요. 저희는 1.1.1, 1.1.1.2 이렇게 번호를 붙였는데 그러면 1.1.1.1이 1.1.1.2한테 패킷을 쏘고 싶은데 그 봉투에 맥 주소를 써서 보내야 된다면서요. 근데 맥 주소를 알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뭔가 우리 인터넷 접속할 때 뭐 상대방의 접속하는 네이버 같은 주소를 쓰거나 이런 적은 있어도 상대방이 맥 주소를 써서 우리가 통신한 적이 없잖아요. 맥 주소는 한 번도 우리가 쓴 적이 없거든요. 맥 주소는 우리가 본 적도 없는데 그 컴퓨터는 어떻게 알아서 맥 주소를 알아서 통신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럼 상대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상대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그 컴퓨터, 내가 통신하려는 접속하려는 그 컴퓨터의 네트워크 연결 장치인 거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 A와 컴퓨터 B가 있고 게이트웨이가 있다고 했을 때 네트워크 연결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하나씩 달려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말하자면 컴퓨터 A가 컴퓨터 B랑 통신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컴퓨터 B의 네트워크 연결 장치, 네트워크 연결 카드의 맥 주소를 알고 싶다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컴퓨터 A가 컴퓨터 B가 통신할 때 우리가 뭘 쓰기로 했죠? IP 주소를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IP 주소는 상대방의 위치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스트 B가 그러니까 컴퓨터 B가 나하고 같은 네트워크에 붙어 있으니까 쟤한테 보내면 되겠구나. 그래서 상대방의 IP 주소를 어떻게든 알았다 치자고요. 자, 너 IP 주소 뭐야? 나 1.1.1.2인데요. 오케이, 그럼 나 1.1.1이니까 1.1.1.1이 1.1.1.2한테 쏴줄게 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꾸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로드캐스트라는 개념이 나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저거하고 똑같은 거죠. 택시 타고 가다 보면 어떤 아가씨가 막 방송을 하죠. 불광동 좀 이따가 또 뭐 딴 동네 이름 계속 불러요. 처음에 저는 그게 뭔가 되게 궁금했는데 결국에 이제 콜택시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불광동에서 콜택시를 부르게 되면 아마 무슨 센터 같은 게 있겠죠. 거기 있는 아가씨가 전화를 받아서 방송을 하는 거죠. 불광동이라고 방송을 하면 그 방송된 목소리가 가입되어 있는 모든 택시 기사분 그 택시로 다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불광동으로 지금 콜을 받으러 갈 수 있는 기사분이 잽싸게 딱 들고 이제 여기 몇 분 만에 갈 수 있다고 딱 얘기를 해주면 여기 몇 분 기사분 가세요라고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1.1.1.1인데 1.1.2, 1.2랑 통신하고 싶으면 1.2 맥 주소가 어떻게 돼요? 라고 어디 갔노? 1.1.1.2의 맥 주소는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1.1.1.2가 나의 맥 주소는
얼마입니다 라고 답을 주는 거죠. 결국 한쪽에서는 브로드캐스트를 해주고 얘는 누구한테 답을 하는 거죠? 택시기사는 누구한테 답을 하죠? 택시기사는 그 본부에다 전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부에서 택시기사들한테 쏠 때는 모두에게 쏘는 거죠. 브로드캐스트라는 거고 택시기사님은 그 센터에 있는 그 아저씨한테 딱 직선으로 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택시기사분들이 응답하는 거 우리는 안 들립니다. 그죠? 어떻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맥 주소를 앞에다 쓰고, 그러니까 이 요청을 보냈던 상대방 컴퓨터의 맥 주소를 앞에다 쓰고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그러니까 IP 주소만 알면 상대방의 맥 주소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그래서 이때까지 설명드린 거를 기준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터넷 전체, 그러니까 우리 네트워크하고 다른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으면 IP 주소를 앞에다 쓰고 내용을 써서 보내면 된다. 그 다음에 나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끼리 통신을 할 때는 그냥 상대방의 맥 주소를 쓰고 내용을 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맨 앞에 우리가 전화기 얘기를 했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전화기 얘기에서 보면 두 당사자가 통신된다는 것은 두 당사자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고, 쉽게 말해서 우리 말하자면 버스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 쉽게 표현해서 버스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고, 버스를 공유하고 있는 컴퓨터들끼리 통신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맥 주소로 통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보내려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보내려는 데이터가 누구한테 보내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상대방의 IP 주소를 싸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저 IP 주소를 가지고 아까 앞에 보셨던 그 절차에 따라서 상대방의 맥 주소를 알아낸 다음에 그 상대방의 맥 주소를 옆에다가 딱 붙여서 딱 쏘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방은 나한테 온 거구나 라는 걸 아니까 딱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버리고 내 거 맞네 해서 이 데이터를 수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방금 같은 방법을 씀으로써 같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으면 IP 주소만 알면 상대방의 맥 주소를 알아내서 그 맥으로 싸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상대방의 맥 주소를 몰라도 상대방의 맥 주소만 알면 같은 네트워크에 있기만 하면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상대가 나하고 같은 네트워크에 있다면 그냥 데이터를 보내면 되죠. 그런데 상대가 만약에 나하고 같은 네트워크에 있지 않다면, 그럼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셨듯이 1, 2, 3에 있는 2번이 저기 8번한테 보내려면 결국 그 위에 있는 게이트웨이 1번한테 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게이트웨이 1번한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바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그냥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화면을 이제 한 번도 안 보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주소를 이제 자동으로 할당받는 환경을 쓰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한 번도 못 보셨을 수도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조금 예전에 주소를 할당하지 않는 환경에서 컴퓨터를 많이 쓰셨던 사람들은 다들 보셨던 화면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자가 나한테 IP 주소를 줍니다. 10.23.10.81로 줬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우리 1, 2, 3 연결되어 있는 그 위에 게이트웨이 1번이 있었잖아요. 그 게이트웨이 1번에 해당하는 주소가 10.23.10.1이라는 거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그냥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렇게 할당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할당을 했고,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를 255, 250이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쉽게 말해서 앞에 세 자리가 같으면 같은 네트워크고, 앞에 세 자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같은 네트워크가 아니다 라는 뜻인 거죠. 자, 여기서 볼게요. 자,
1.1.1.1이라는 네트워크와 1.1.1.1이라는 컴퓨터가 2.2.2.2라는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의 네트워크 설정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나는 주소가 1.1.1.1이고 내 게이트웨이의 주소는 1.1.1.빵이고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는 252525 빵이다. 즉 앞에 세 자리가 같은지 아닌지를 봐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1.1.1.1이 2.2.2.2한테 보내고 싶잖아요. 근데 2.2.2.2의 앞에 세 자리는 나하고 다르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나하고 같은 네트워크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야, 2.2.2.2의 맥 주소가 뭐야? 물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맥 주소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답을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못 보내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니구나. 2.2.2는 우리 네트워크가 아니지. 그럼 어떻게 누구한테 보내야 된다고요? 1.1.1.0한테 보내는 거죠. 어떻게? 1.1.1.0의 맥 주소를 그 봉투에 써서 내가 보내려는 뭐냐면 2.2.2.2로 보내는 데이터를 거기다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1.1.1.0 이 네트워크 컴퓨터는 맥 봉투에 내 주소가 적혀 있으니까 받아서 내 건 줄 알고 두근두근 딱 까봤는데 내게 아니고 미안하지만 2.2.2에 2.2한테 이거 좀 전달해 줄래? 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할까요? 이 게이트웨이 장치들은 특별해요. 게이트웨이 장치는 최소한 네트워크 카드가 2개예요. 주소가 2개죠. 1.1.0.1이라는 주소가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알고 있는 건 뭐죠? 1.1.1로 시작하는 건 내 밑에. 그 다음에 1.1로 시작하는 건 내 위에. 근데 보니까 2.2. 이건 뭐야?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냥 위로 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위로 쏠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맥 주소에다가 1.1.빵의 맥 주소를 어떻게든 알아내서 그 봉투에다 쓰고 얘한테 받은 요거를 또 싸서 보내는 거죠. 얘가 또 지끈 줄 알고 딱 꺼보니까 2.2.2.2로 보내래. 그럼 얘도 난 몰라 그런 거. 그럼 위로 쏘겠죠. 그러면 얘가 받았어요. 얘가 받았을 때 얘가 아는 건 뭐냐면 얘는 저걸 알아요. 2번 네트워크가 여기 있다는 거. 즉 2로 시작하는 자, 요 장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2.2.2.2로 가는 패킷을 받았어요. 딱 갔더니 자, 2점 뭐씩이래. 얘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1점 빵빵빵이고 나는 0.0001인데 0.002라는 놈이 2로 가는 거는 얘는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얘가 요 0002의 맥 주소를 앞에 써갖고 저 패킷을 담아갖고 쏴주는 거죠. 그럼 얘가 받아서 얘는 알죠? 2.2는 이쪽에 있다는 거. 그렇죠? 내려갈 때는 안다 그랬죠? 서울시에 있는 사람은 종로구를 가려면 어떻게 있는지 알고 종로구에 있는 아저씨는 세종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세종로에 있는 집에 있는 아저씨는 세종로 일가가 있는지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내려가는 건 자기가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위로 그냥 쏘고 내려갈 때는 어느 길을 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왜? 그렇게 설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하나로 뭐 이런 데 있는 분들, 메가패스 이런 데 있는 분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장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요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다 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담당하는 영역에것만 해주고 그럼 모르는 거 그냥 위로 가게 설정만 해놓으면 계속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든 찾아간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우리 네트워크를 넘어서 패킷을 쏜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이 앞부분 그 봉투를 계속 까서 새로 또 딴 데 옮겨 담고 계속 옮겨 담으면서 계속 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코대가리를 해가면서 계속 전송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상대방의 IP 주소만 알면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쪽에 있는 관리 아저씨가 바보짓 하지 않고 성실하게 네트워크 관리만 해주시면 우리는 전 지구 어디든지 패킷을 쏠 수 있는 기술은 만들어낸 거죠.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요것만 그냥 재미삼아서 잠시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결국 그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에서 메가패스. 메가패스에 있는 아저씨는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동네 1에 있는 어떤 컴퓨터가 동네 7에 있는 어떤 컴퓨터에 데이터를 빵 쐈을 때 어떤 길로 가냐?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하면 위로, 옆으로, 아래로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보내면 됩니다. 근데 동네 1하고 동네 7하고 통신을 되게 많이 해. 그래서 위로 가지 말고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KT 메가패스고 여기 우리 동네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순돌레 인터넷 서비스라고 하면 순돌레 서비스가 패킷을 쏘면 얘가 이렇게 전송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왜 그 패킷을 전송할까요? 자, 우리 집에 동네 일에 어떤 아줌마가 애들 인터넷 하라고 가입을 하고 돈을 내는 거는 순돌레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게에다 돈을 내잖아요. 우리는 KT에다 돈을 낸 적이 없어요. 순돌레 인터넷에 냈지. 근데 순돌레 인터넷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패킷을 동네 7로 날려보내야 될 책임이 있지만 KT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죠. 근데 얘가 일로 쏘면 줄로 보내고 줄로 간 그야 뭐 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업적으로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돈을 주는 거죠. 이 아랫단에 있는 서비스 사업자는 자기 윗단에 있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한테 말하자면 가입을 해서 돈을 내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인터넷 가입하듯이 그런 인터넷 사업자도 더 큰 인터넷 사업자에 말하자면 가입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내고 우리가 보내는 건 옆 동네로 좀 보내줘. 자, 그래서 돈을 많이 내고 이걸 얘네들은 말하자면 뭐죠? 도매로 가입한 거죠. 우리는 소매로 쓰는 거죠. 도매로 하니까 엄청 비쌀 거예요. 비싸게 가입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동네 1하고 동네 7하고 통신이 되게 많아. 근데 순돌레랑 여기 금자네 인터넷이랑 그러면 협약을 맺는 거죠. 너네랑 우리랑 선을 하나 새끼를 하나 뚫자. 그러면은 순돌레랑 금자네랑 인터넷 서비스 가입된 사람은 굳이 KT망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KT에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자 이렇게 이 회선을 설치하고 이걸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는 게 비싸냐? 차라리 KT에 돈 내는 게 싸냐? 이 고민을 하겠죠. 그죠? 그 고민을 해서 이런 구조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인터넷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완전히 계층적인 구조가 돼 있다기보다도 기본 뼈대는 고층적인 구조인데 이런 상업적인 동기나 아니면 기술적인 이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너무 멀어. 여기 이거 가려면 이거 위성 통신이야. 그래서 패킷 하나 쏘면 막 한참씩 걸려. 이러면 이거 안 하고 싶겠죠. 차라리 여기다 땅 파가지고 이렇게 선 뽑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안전상의 이유. 혹시 저 위에 선이 끊어지면 이 동네하고 저 동네 완전히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상의 이유로 별도의 회선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은 아까 몇 슬라이드에서 지나갔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옆길로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회사에서도 위로 보고하고 밑으로 지시하는 구조지만 부서들 현업 실무자들끼리도 자기들끼리 비공식 루트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래야 이 일이 더 빨리 진행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로 진행된다.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좋지가 않아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자 어떤 패키지 왔을 때 이거를 왼쪽으로 보낼지 오른쪽으로 보낼지 위로 보낼지를 결정하는 표를 관리하는 게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표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죠? 이제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으니까 그 표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고 그 표의 길이가 지금은 몇백만 줄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몇백만 줄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제에서는 많이 안 쓰시는 거 모르겠지만 국제에서는 많이 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날은 KT는 잘 되는데 하나로는 안 되고 하나로는 잘 되는데 KT는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뻔히 다 선이 살아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그 테이블 잘못 건드리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미안한데 지금 좀 해야 되니까 선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 또 테이블을 바꿔서 강제로 막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급하면 뚫어줄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 배웠던 모델은 완전히 이렇게 계층 구조 거기서는 한 외길만 있는 셈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이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인지라 빨리 보내고 싶겠죠. 자,
요즘 이 광고, 겨울이라서 이 광고 안 하겠네요. 빠름빠름 하는 올레 광고. 이, 뭐죠? 놀이공원을 갔는데 사람들 타고 싶은 사람 많고 미끄럼은 하나뿐이니까 많이 못 타잖아요. 근데 미끄럼이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동시에 타니까 빨리 탈 수 있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죠? 한 미끄럼을 한 사람이 타고 내려가는 속도는 똑같아요. 단지 미끄럼이 4개면 4명이 동시에 탈 수 있는 거지 한 사람이 4배의 속도로 미끄럼을 내려가진 않잖아요. 좀 무섭겠죠. 그러면 큰일 나겠죠. 자, 우리가 똑같습니다. 아주 구형 기술이 있고 최신 기술이 있어서 길을 넓힐 수는 있어요. 길을 넓히는 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을 더 파면 됩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더 빨리 가고 싶으면 길을 넓히잖아요. 그죠? 고속도로를 넓혀요. 그러면 차가 한 대도 없다고 생각하면 외길인가 하고 10차선인가 하고 오는 게 빨라요. 똑같아요. 그죠? 그죠? 차가 한 대도 안 막힌다고 생각해보면 길이 한 길이나 10차선이나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파이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내는 패킷이 물렁물렁한 떡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떡을 쭉 밀어 넣으면, 그죠? 파이프가 굵으면 떡이 이렇게 납작한 상태로 쭉 밀려가겠죠. 근데 만약에 파이프가 가늘다고 생각하면 떡이 쭉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패킷의 맨 앞부분, 떡의 맨 앞부분이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기 시작하는 타이밍은 똑같아요. 근데 데이터가 우르르 들어오느냐 천천히 들어오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자,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면은 이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이 차이가 충분히 작습니다. 불행히도. 자, 얼마나 작은지는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아실 거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파일을 봤는데 이게 한 100만 분의 1초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결국 파일을 봤는데 100만 분의 1초 빨리 받는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체로. 자, 그러면 또 하나 재미있는 거. 실제로 이제 인터넷이 우리가 전화 회선과는 달리 전화 회선은 우리가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회선을 딱 연결해서 딱 미리 품질을 보장해서 선을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칭을 딱 미리 해놨잖아요. 그게 아니고 패킷마다 다 다른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길은 넓고 어떤 길은 좁고 또는 어떤 길은 한가하고 어떤 길은 혼잡해요.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어떤 길은 좁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우리 쪽 네트워크에서 떡을 빠른 속도로 막 밀어 넣어요. 그러면은 우리 길은 넓으니까 쫙 뚱뚱한 떡이 쫙 밀려가죠. 근데 병목 구간을 딱 만나면 그 떡이 날씬한 떡으로 쫙 변신해서 쭉 늘어나요. 쭉 늘어나다가 다시 상대방 네트워크로 가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 길은 또 넓다고 합시다. 그러면 길이 넓어졌으니까 다시 떡이 뚱뚱해져요. 문제는 다음 떡이 들어오려면 이만큼을 기다려야 되니까 결국 여기서는 촘촘히 보냈는데 상대방 네트워크에 가면 여기서 벌어진 간격이 쉽게 말해서 최소한 그 간격이 그냥 그대로 또 되돌아나는 거죠. 그래서 야, 너네 네트워크도 멀쩡하고 우리 네트워크도 멀쩡한데 막상 보내보면 띄엄띄엄 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안 가고 이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결국 이렇게 되면 연달아 보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내가 아무리 이쪽 파이프에다가 가득 채워서 열심히 보내봐야 결국에 이 전체 네트워크에 통과하는 속도는 저 병목 구간의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럼 또 하나 문제점은 내가 계속 연속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요 지점에 떡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미 병목이 꽉 찼어. 근데 그 다음 떡이 조금 넓으니까 그 다음 떡이 쭉쭉쭉 들어오니까 그 다음 떡부터는 못 들어가고 기다리게 됩니다. 줄 서서. 물론 이제 여기도 컴퓨터니까 이 컴퓨터에서 그걸 쌓아놔요. 쌓아놓다가 얼마 이상 되면 그걸 이제 버리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욕심껏 우리 네트워크가 잘 보낸다고 열심히 보내게 되면 병목 구간에 가서 상당수의 패킷들이 다 버려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패킷 기반으로 인터넷 환경에서 데이터를 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병목 구간을 통과하는 순간에
순간에 패킷이 손실되는 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패킷 손실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천천히 보내면 돼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점점 좀 빨리 보내고 싶잖아요. 또 빨리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받다 보면 버려지는 거죠. 그 버려지는 원리는 좀 이따 다시 또 설명드릴 거고요. 어쨌든 자, 2대의 컴퓨터가 있어요. 그리고 빛은 굉장히 느리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데이터를 빵 쏴요. 그럼 상대방이 받겠죠. 그러면 내가 1번 패킷 받았어 라고 답을 딱 주는 거죠. 그럼 2번 패킷 빵 쏘고 또 받고. 그럼 어떻게 되죠? 패킷 하나 쏠 때마다 100ms, 그러니까 10분의 1초씩 기다려야 되는 거죠. 왜냐면 지구 반대편까지 가려면 10분의 1초씩 걸리니까. 이게 말하자면 10분의 1초, 10분의 1초, 그 10분의 2초가 지나야 내가 첫 번째 패킷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선을 빨리 깔고 컴퓨터 비싼 거 사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단 내가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낼 수는 있죠. 보낼 수는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느려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용어를 하나 배우고 간다면 이 액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내가 데이터를 잘 받았다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그러면은 좀 더 빨리 보내보자. 이렇게 보내면 돼요. 액이 안 와도 계속 보내는 것이 갔겠지, 갔겠거니 하고 믿고 보내는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뭐 쉽게 좀 바꿔서 설명하자면 1, 2, 그래서 4개는 그냥 보내기로 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 2, 3, 4 딱 보내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다가 1번을 받았다고 오면 5번 보내고 2번 받았다고 보면 6번 보내고 이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른 보시기에도 똑같은 시간의 길인데도 이 형을 벌써 7개나 보냈잖아요. 여기는 2개밖에 못 보냈는데, 그죠? 그래서 연속으로 보낼 수 있는 거를 늘려놓으면, 그러니까 액을 받지 않더라도 받았겠거니 믿고 보내는 개수를 늘려놓으면 엄청나게 많이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 이렇게 안 받고도, 그러니까 액을 받지 않고도 믿고 보내는 패킷의 개수를 윈도우의 크기라고 합니다. 윈도우의 크기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더 효과가 좋겠죠, 그죠? 그럼 얼마나 더 크게 하면 좋을까? 이 고민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결국 병목을 병목을 이상적으로 채울 수 있을 만큼, 즉 대역폭과 그 병목 구간의 길이만큼을 병목은 버텨요. 그죠? 저 양보다 한 개라도 더 패킷을 보내게 되면 여기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대기하게 되는 거죠. 그 상태로 계속 보내면 버려지는 거죠. 그죠? 버려지지 않게 하려면 그 병목 구간이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만큼의 패킷만 동시에 밀어내요. 그것보다 더 밀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병목 구간이 가득 차서 더 밀어넣으면 안 된다. 즉 윈도우의 크기가 너무 커서 믿고 막 보냈더니 버려지기 시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막 보내요. 이게 지금 윈도우의 크기거든요. 시간의 축이고 처음엔 1개 보내고 쉽게 말해서 1개 보내고 2개 보내고 1개 보내고 오 괜찮은데 2개 보내봐. 그러니까 말하자면 1번 2, 3번 그 다음에 다고 하고 오케이 4개 8개 16개 윈도우 크기를 쭉쭉쭉쭉 늘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윈도우 크기가 쭉쭉 커지면서 파일이 점점 빠른 속도로 쫙 전송이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병목이 꽉 차겠죠, 그죠? 꽉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킷이 버려집니다. 더 이상 때려 넣을 수 없으니까. 그럼 상대방이 그래서 1, 2, 3, 4, 5 보냈는데 액 1, 액 2, 액 3, 액 4 온다면 액 5가 안 오고 액 6이 왔어. 그러면 액 5가 쉽게 말해서 버려진 거잖아요. 5번 패킷이 버려졌구나 라는 거 알죠? 알면 윈도우의 크기를 절반으로 확 줄여버려요. 왜 절반으로 줄이나? 조금만 줄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절반으로 줄여요. 절반으로 줄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소심해지는 거죠. 이거 잘못 넘치면 안 되잖아. 그때부터는 일씩 싹 늘려갑니다. 싹 늘려가다 보면 또 어느 순간 패킷이 딱 버려져요. 그럼 또 절반으로 확 줄여요. 또 일씩 싹 늘려가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파일 하나를 쭉 보내놓고 저걸 쳐다보고 있으면 엄청나게 긴, 그래서 옆으로 쭉 늘려놓고 보면 긴 톱처럼 생긴 그림이, 긴 톱날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일씩 늘리고, 늘릴 때는 일씩 늘리고, 떨어뜨릴 때는 절반으로 떨어뜨리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배경이 있는데,
설명하나? 좋나?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수신자 쪽에서 액을 보내게 해서 보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 두 번째로 내가 각 데이터에다가 대신 이제는 답장을 보내줘야 되니까 번호를 보내야겠죠. 그죠? 그 패킷 하나하나에다 다 번호를 매깁니다. 그래서 액을 보낼 때 그 번호를 쉽게 말해서 그 번호를 보내게 해요. 그러면은 몇 번 패킷이 빠진지 알잖아요. 그 다음에 수신자 쪽에서는 패킷의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파일이 앞뒤가 안 꼬이겠죠. 그죠? 그래서 수신자 쪽에서는 번호를 쭉 보다가 빠진 번호가 있으면 빠진 번호를 리포트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대량의 파일을 빨리 병목 구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빨리 보낼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이제 TCP 기술입니다. TCP 기술. 그래서 TCP 기술을 쓰면 TCP 기술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패킷이 버려지더라도 알 길이 없고 패킷이 순서가 꼬이더라도 알 길이 없고 이랬는데 TCP 기술이 나옴으로써 패킷이 분실이 됐는지, 패킷의 순서가 꼬였는지, 아니면 더 빨리 얼마나 빨리 보내도 괜찮은지 이런 걸 조절하면서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뭐 이건 약간 역사적인 배경인데 여기까지 했다가는 이거는 하는 게 재밌겠다. 해봅시다. 자, 근데 이 TCP는 굉장히 재미있는 특성이 있어요. 자, 병목 구간을 두 사람이 지금 동시에 다운로드를 시작했어요. 그 두 사람이 하필이면 병목 구간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병목 구간을 두 사람 다 TCP를 써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병목 구간에서 두 사람밖에 안 쓴다고 합시다. 그 병목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역을 그 두 개의 TCP가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양쪽의 TCP/IP 프로그램이 아까 보셨던 그 톱날 그 짓을 똑같이 하면 그 특성 중에 하나가 그 두 개의 TCP 세션이 이 병목 구간의 대역을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분할하는 거죠. 이거는 TCP 기술이 갖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운로드를 받는데 다운로드를 쉽게 말해서 두 개를 동시에 거는 거죠. 파일을 두 개로 쪼개갖고. 그러면 나는 두 개를 받으니까 결국 그 병목 구간을 세 개의 TCP가 공유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33,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되는데 그 중에 두 개가 내 거니까 나는 3분의 2, 쟤는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쟤는 바보예요? 한 10배쯤 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한정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애초에 TCP가 갖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배분이 다 깨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있지 않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냐면 병목 구간에 있는 네트워크 장치가 패킷이 쭉 들어올 거잖아요. 들어오는데 눈을 감고 그 패킷 중에 아무거나 잡아서 랜덤하게 갖다 버립니다. 병목이 다 차서가 아니라 병목이 안 차도 막 갖다 버립니다. 일정량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나쁜 놈이 TCP 두 개를 동시에 돌리고 있어요. 착한 놈은 TCP 하나를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병목의 버퍼에 누구 패킷이 많죠? 나쁜 놈 패킷이 두 배로 많아요. 그럼 걔는 두 배로 빨리 버려지겠죠. 그러니까 두 배로 자주 버려지겠죠. 한 번이라도 버려지면 어떻게 되죠? 톱날에서 훅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가 아무리 두 개로 하든 세 개라든 네 개라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랜덤으로 버려주면 그 두 사용자가 TCP 세션의 개수와 상관없이 다시 50대 5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술이죠. 자, 그런 걸 이제 랜덤 드랍이라고 하는데 이 장면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 장비 운영자가 저 기능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메가패스의 장비 관리자가 저 기능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럼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안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남의 패킷을 회선이 탱탱 돌고 있는데도 남의 패킷을 일정량은 버린다? 왜?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자가 과연 고객의 패킷을 임의로 버릴 일에 허용돼야 되느냐? 근데 다른 방면으로 순수하게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간단한 기술만 가지고 모든 사용자들이
아무리 꼼수를 쓰더라도 공평하게 네트워크를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런 꼼수를 안 쓰는 클린한 인터넷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네트워크 관리자한테 주어지는 권한이 어디까지인 거냐라고 하는 비기술적인, 정책적인 사실은 함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는 뭐 좋거나 나쁜 기술이 아니죠. 그 기술 자체는 아름다운 기술이지만 정책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툭없이 간섭이 많은 바보 같은 기술일 수도 있고 참으로 아름다운 기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게 있어서 뭐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거 재미있어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란 얘기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트. 강의 시간 끝나는 거네요. 좀더 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포트. 포트는 자 우리가 구글닷컴에 접속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구글닷컴에 딱 접속을 하면 그 구글 그 썰렁한 그 첫 페이지 검색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디다 접속하는 걸까요? 자, 구글에 있는 소위 서버 컴퓨터는 80번 포트에서 우리가 접속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80번 포트, 그러니까 뭐 포트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그 컴퓨터로 접속할 수 있는 구멍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80번 포트에서는 그 구글의 검색 서비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글 서버의 80번 포트에 접속을 하면 그 구글의 화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를 2개를 띄워가지고 둘 다 구글에 접속을 해서 여기서는 소녀시대의 사진을 검색하고 이쪽에서는 구하라의 사진을 검색했을 때 구하라 사진이 막 이쪽으로 나오고 소녀시대 사진이 이쪽으로 나오고 막 절반씩 쪼개져 나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쪽에는 이쁘게 이쪽 사진만 쭉 나오고 저쪽에는 저쪽 이쁘게 저쪽 사진만 나오잖아요. 똑같은 80번 포트에 똑같은 내 IP 주소, 그러니까 내 컴퓨터 IP, 내 컴퓨터가 2개의 프로그램이 같이 접속했는데도 프로그램이 꼬이지 않고 돌아가잖아요. 그 돌아가는 비결은 뭐냐면 내 쪽 컴퓨터에 또 포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웹 브라우저는 3만 번 포트, 오른쪽 웹 브라우저는 3만 1번 포트인 거죠. 그래서 3만 번, 내 컴퓨터의 3만 번 포트와 구글의 80번 포트는 소녀시대고, 내 컴퓨터의 3만 1번 포트와 구글의 80번 포트는 구하라는 것이. 그래서 그 사진들이 서로 꼬이지 않고 이쁘게 양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컴퓨터에 많은 응용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가더라도 그 응용 프로그램들끼리 데이터가 파일로 영화를 봐야 될 게 막 음성으로 들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응용 프로그램마다 제 짝을 찾아주게 해주는 그런 기술을 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원래는 이제 서로 다른 색깔이 뒤섞여 있지만 잘 찾아간다 뭐 이런 그림입니다. 혹시 원본을 보실 일이 있으면. 그래서 포트 기술이 있으면 이제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공존을 하더라도 동시에 돌리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DNS는 먼저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google.com 이라고 치면 그 IP 주소로 바꿔주는 기능이죠. 왜냐하면 IP 주소만 알면 우리가 어떻게든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google.com을 IP 주소로 바꾸는 기술, 그거는 이제 도메인 이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지금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인터넷 하나도 모르 기술 하나도 모르는데 인터넷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 그렇죠? 자동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자동을 어떻게 할까요? 자동으로 어떻게 하는지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어떻게 할까요? 아까 우리 저거 있었죠. 콜택시 부르는 거. 자, 콜택시 부르는 거에 아름다운 미덕은 뭐냐면 상대방이 누군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1.1.1이고 1.1.1.2라는 컴퓨터의 맥 주소를 알고 싶은데 그놈의 맥 주소를 모르니 걔한테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걸 하면 다 듣는데 그 기능을 씀으로써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걔하고 통신을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기술을 여기서 재활용하는 겁니다. 브로드캐스트 주소에다 대고 나 방금 컴퓨터 샀는데요. IP 주소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하면 너의 IP 주소는 뭐고 너의 서브넷 마스크는 뭐고 게이트웨이 주소는 뭐고 DNS 서버 주소는 뭐야 라고 답이 딱 이쁘게 날아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답게 날아올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유무선 공유기 안에 그걸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게 다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적으로 주소를 호스트를 관리하는 기술, 다시 말해서 자동으로 주소 받기 기술이 생김으로써 사실상 인터넷 기술을 알아야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난 거죠. 그냥 꼭다리만 꼽을 줄 알면, 아니면 AP, SSID 알아서 접속할 줄만 알면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인터넷 기술의 한편으로 아까 케이블링 얘기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 라는 거고. 선생님 시간이 네, 시간이 반까지인데요. 네. 강의를 좀 더 마무리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네. 네. 이쁜 슬라이드니까 이쁜 슬라이드만 하고 보내겠습니다. 자, 구글 왔으니까 구글 자랑, 자랑 우리 회사도 아닌데 내가 왜 자랑하지? 구글 칭찬을 좀 하죠. 칭찬이니까 여긴가? 북미 인터넷 트래픽의 4분의 1이 구글로 갑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 다음에 구글이 쓰는 전기가 원자력 발전소의 총 발전량의 한 4분의 1쯤 씁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글에서 그 바다에 컨테이너를 띄워가지고 거기다가 서버를 넣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물이 많으니까 열을 식히는데 쉽잖아요. 이게 순행식으로 열 식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쓰나미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아이디어 나왔다가 지금 없었던 일로 된 걸로 비밀리에 하고 있거나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구글과 페이스북만 망하지 않으면 인터넷 망해도 되는 거 아닐까. 그냥 태어나면 전 국민에게 페이스북 다 가입시키고 페이스북만 잘 관리해주면 우리 인터넷 쓰는데 아무 지장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과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오늘 현재 정말로 필요한 거냐. 그러니까 인터넷 덕분에 기술이 구글도 나오고 페이스북도 나오고 카카오톡이 나왔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구글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만 어떻게든 돌아가면 아직 그 인터넷 없어도 되고 IP 주소 없어도 될 것 같고 DNS 없어도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인터넷이 전혀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되었던 시대가 저물고 어떻게 보면 그 특정한 플랫폼을 지배한 사람들이 다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 우리 옛날에 하이텔 천리안만이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알았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한편으로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요즘은 이제 광 케이블을 더 많이 씁니다. 옛날에는 이제 구리 케이블 많이 썼지만요. 근데 광 케이블은 실은 패킷 통신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건 너무 기니까 생략하더라도 그래서 광 케이블 기술 자체는 패킷보다는 어떻게 보면 서킷에 가깝게 운영했을 때 훨씬 더 효율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그럼 과연 패킷 통신이 무한정 가야 되는 기술의 방향인가? 이런 고민은 또 해볼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호스트, 접속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남아있는 건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각 대학에서 그렇게 좋은 컴퓨터로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해갖고 그렇게 좋은 데이터가 많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더 많은 연구자들이 공유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질문에서 인터넷이 시작됐지만 그래서 그 컴퓨터를 어떻게 하면 접속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올까? 그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결국 그래서 뭘 하려는 거죠? 컨텐츠를 잘 받기 위한 거였잖아요. 나는 구글에 접속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단지 구하라의 사진이 필요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IP 주소가 뜨고 맥 주소가 뜨고 DNS가 뜨고 모든 거는 내 단말이 저쪽에 있는 서버에 어떻게 잘 접속할 것이냐에 대한 기술이었다면 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현하려고 했던 거는 구하라의 사진을 잘 다운로드 받는 거였어요. 그러면 구하라의 사진을 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IP 주소와 라우팅과 DNS이냐? 라는 질문을 사실은 지금은 던져볼 수 있게 된 거죠. 왜? 우리는 충분히 성숙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인터넷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IP 구조, 이런 패킷의 구조, 이런 전달의 방식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 그 자체를 만들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많은 연구들을 합니다. 많은 연구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몇 년 내에 그걸 쓰게 될 거다. 아니면 살아생전에 쓰게 될 거다. 그건 모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잘 만들어진 기술이었기 때문에라기도 하고 생존력이 강한, 말하자면 전투력이 강한 기술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기 때문에 과연 새로 나온 아카데믹한 연구가 과연 기존의 인터넷을 가르칠 수 있을 거냐?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 반반이라고 보느냐면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바일망, 특히 이동통신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과연 현재와 같은 인터넷의 구조가 영원할 거냐라는 거는 이제 좀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건 나중에 또 뭐 사적으로 얘기 나눌 일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좋을 것 아니 그냥 이 화면 저는 사실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 화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 몰라가지고 물어봤더니 소라넷을 접속하면 이 화면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소라넷은 제가 소라넷을 접속할 당시에는 접속 잘 됐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안 됐던 모양이에요. 잠깐 안 가봤더니 네, 자 소라넷을 접속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 안 보신 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고요. 자 소라.net이라고 내가 주소창에 치고 엔터를 빡 쳤는데 소라넷이 나오기는커녕 이게 어디죠? 뭐 어디 하여튼 건전한 곳으로 이게 화면이 뜨잖아요. 자, 왜 그렇게 나오는지,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했을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소라넷을 접속하려면 소라넷의 IP 주소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가서 소라넷의 IP 주소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IP 주소가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IP 주소를 예를 들어서 건전한 사이트의 IP 주소를 돌려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소라넷을 접속하려고 했는데 네이버가 뜬다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런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지금 그렇게 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정상적인 IP 주소가 되돌아왔다고 합시다. 진짜 소라넷 서버의 IP 주소가 왔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소라넷의 IP 주소로 실제로 이제 말하자면 그 홈페이지 화면 뭐 흐뭇한 그림이 있는 그 화면을 보내라고 명령을 쫙 보내겠죠. 쫙 보내면 ISP단에서,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자원업자 단에서 정부의 지시 맞나요? 하여튼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그 IP 주소 접속이 오면 이 내용으로 되돌려주세요라고 표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그 IP 주소로 접속이 오면 건전한 사이트의 주소로 그걸 싹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기술로 이제 기술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리다이렉션이라고 하는 기술을 쓰는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는 이 리다이렉션 기술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들이 구글닷컴을 접속하셨는데 google.co.kr로 딱 바뀌어요. 그런 기억나세요? 한국어로 자기 세팅해 놓으면 구글닷컴을 접속했는데 google.co.kr로 접속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리다이렉션이에요. 내가 구글닷컴을 접속했지만 너 한국 사람인 거 보니까 google.co.kr 한국어 검색 잘 되는 사이트가 나한테 더 편해 하고 자동으로 넘겨주거든요. 그랑 똑같은 기술입니다. 나는 소라넷 IP 주소를 보냈는데 친절하게 훨씬 더 건전한 사이트의 주소로 싹 자동으로 리다이렉션을 시켜줌으로써 우리가 이 화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소라넷을 접속하면. 그래서 이런 기술을 쓰고 있다 하는 거고. 자, 그러면 굳이 내가 봐야겠다. 되게 간단합니다. 이거 정말 오늘 이거만 배워가셔서 이거 본점 나오는 건데. 이거 딴 거는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구글 크롬 쓰는데요. 구글이 워낙 훌륭한 회사이기 때문에. 구글 크롬에 이 추가 도구 중에 젠메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젠메이트를 까시고요. 젠메이트에 가서 요거를 스위치 ON을 딱 해주면 모든 통신이 딴 사람 모르겠는데 저는 전부 홍콩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접속하는 모든 웹사이트가 홍콩에 있는 어딘가를 접속하는 것처럼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터넷 접속 사업자는 내가 홍콩에 있는 뭔가를 보는 줄 알고 그냥 통과시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홍콩에서 소라넷을 접속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 한국의 통제권에 미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라넷 사이트가 나와서 요 그림은 너무 좀 야해서 내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어쨌든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요런 걸 프락시 기술이라고 하는데 프락시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나 대신해서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는 거죠. 말해서
홍콩에 있는 어떤 컴퓨터가 내 대신 소라넷을 접속해서 받은 다음에 그 내용을 나한테 가져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홍콩하고 접속하니까 우리 인터넷 접속 사업자 쪽에서는 뭐 홍콩에 있는 사이트를 막을 이유는 없으니까 통과가 된 거고, 얘는 근데 소라넷 접속해서 아무런 통제를 안 받는 나라에 있으니까 접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들을 이제 프락시라고 하고, 뭐 프락시는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일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일반적인 기술이긴 한데, 이런 우회 기술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용어를 좀 아시면 좋을 거는 이제 방화벽이라고 하는 건데, 방화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회사에서는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인터넷이 있으면 우리 회사는 위험하니까 그 사이에 벽을 칩니다. 벽을 치고 그다음에 이 안쪽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오는 겁니다. 못 들어주고 우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죠. 그렇지만 외부에서 꼭 우리 회사를 접속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 우리 회사의 예를 들어서 메일, 우리 회사로 메일을 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비무장지대에 설치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방화벽도 기술이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생략을 하고 방화벽. 그다음에 이제 방화벽 기술을 이게 얘기를 좀 하면 되겠네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이쪽 업계에 있었을 때는 방화벽이 다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컴퓨터로 접속을 하면 막아라. 그죠? 어떤 사용자가 그래서 뭐 구글로 접속하는 건 막아라. 그러면 네트워크 단계에서 접속되는 거, IP 주소라든지 이 주소를 봐서 어떤 주소는 통과시키고 어떤 주소는 통과시키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제 예전 아주 초창기 방화벽 구조고, 이거는 이제 패킷 단에서 하는 거고, 요즘 방화벽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예 통과되는 내용들을 다 봅니다. 다 가서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주소를 보고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고 이게 우리 회사에서 허용되는 종류의 내용을 주고받는 접속인지 아닌지를 응용단까지 끌어올려서 거기서 분석을 해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응용단에서 필터링 한다고 하는 거고,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패킷의 내용을 다 까본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의 방화벽이 내가 보내는 메일, 내가 다운받는 모든 파일을 다 까보는 겁니다. 물론 그걸 사람이 보는 건 아니죠. 그 방화벽이라고 하는 기계 안에 들어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보는 거지만 어쨌든 내용을 다 까보는 거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거는 프라이버시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예전에 이런 기술을 쓰다 그러면 왜 이런 기술을 쓰게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레벨에서 허용되는 통로를 이용해서 허용되지 않는 종류의 데이터를 흘려보내는 말하자면 공격 기술들이 나옴으로써 네트워크 레벨에서만 막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레벨에서 막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패킷의 내용까지 까봐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 논란까지 이렇게 가면서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그 공격자들을 막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직원들의 모든 메일과 모든 웹 접속을 다 까서 볼 거냐 하는 이 두 개의 큰 문제가 사실은 한 공간에서 공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도 이런 기술적인 측면과 비기술적인 측면이 부닥치고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이런 관리자들은 항상 이 갈등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방화벽 기술도 계속 이건 좀 더 어려운 거라 좀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그 발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흔히 잘 알려져 있는 방화벽 공격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뒤섞어서 쓰면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상위 수준의 방화벽을 쓰더라도 어쨌든 못 막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격 기법이 발전하는 것만큼 방화벽 기법도 발전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수준도 높아져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팸의 수는 하나도 줄지 않고 있다. 오늘도 스미싱은 계속 날아오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이게 큰 딜레마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스노든이
엄청난 걸 까발렸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까발렸는데 우리가 알게 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조지 오웰이 얘기했던 1984에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고 사실은 다르게 얘기하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 아는 얘기였던 거고 그냥 감히 말하기 불편해서 얘기하지 않았던 것 뿐이고요. 근데 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도감청이 이루어졌긴 하던데 사실은 기술적으로도 너무나도 뻔하게 가능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놀라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까 보셨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패킷은 선의에 의해서 장비들이 전송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에 의해서 이 인터넷이 구성된 거지 그 장비들 하나라도 그 내용을 변조한다거나 그걸 임의로 갖다 버린다거나 이런 걸 생각하면 이 인터넷 자체가 동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기계들이 선의로 동작할 거라는 기초비에서 만들어졌던 인터넷이 그런 선의하고는 전혀 무관한 어떤 동기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 사실은 이제 이런 갈등, 방화벽과 공격, 그다음에 프라이버시와 뭐 재산권의 침해 이런 것들이 뒤섞이는 현재 상황으로 오게 됐다. 뭐 정도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그런 거 다 꼴 보기 싫다. 내가 인터넷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남들 못 보게 하겠다라고 하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프리넷이나 토르나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리넷이나 토르는 그러면 NSA 미국 그러면 정보국에서 못 보느냐?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보는데 조금 더 성가시죠. 그래서 안 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냐면 저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면 토르나 프리넷을 쓰더라도 아마 도감청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프리넷이나 토르 정도만 쓰셔도 아마 도감청 안 될 것 같아요. 까보는 놈들이 귀찮아서 안 까보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하시면 써보시고요. 이건 뭐 너무 양이 많으니까 생각하도록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뒤풀이 하면서 더 많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